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대중교통과 집회 장소,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계도 기간 한 달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통 과정의 문제로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연령층이 무료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악관 의료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10일 만에 선거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해 3단계 대응 시스템을 발표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전국 봉쇄는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방치해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것은 비윤리적 판단이며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16년까지 포유류와 조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수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기후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생물 다양성 감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심층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감염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 단속은 한 달간 계도 후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밖의 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른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1단계에선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이나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숨쉬기 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착용하는 망사 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사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서 인정되는 종류가 아니어서 이를 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결과 공산품 망사 마스크 7종류의 숨쉬기 편한 정도는 평균 3파스칼로 매우 편했지만 입자 차단 성능은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10종류의 경우 숨쉬기 편한 정도가 평균 16파스칼로 60파스칼 이하인 KF80 마스크보다 훨씬 낮으면서도 입자 차단 성능은 평균 75%로 KF80 마스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밀폐, 밀접, 밀집 등 산밀 장소나 병원을 찾을 때는 KF80이나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들에게 차례대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로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무료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 물량과 다른 유통 과정에 있던 제품을 사용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은 지난달 25일 시작됐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도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지정 검진기관에서 전액 국고 지원으로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 전화 1388에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장들과 함께 각 지역의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해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초광역권 지역 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정부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커진다면 대외 신인도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2045년 국가 채무 비율을 최대 99.6%로 우려한 대로 나라 빚이 급증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2단계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경연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 등급이 0.03단계 하락한 것을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을 초래해 국가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 기준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보다 44% 가까이 늘어난 5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투자한 도착 기준 금액은 역대 3분기 중 세 번째로 많은 31억 2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신규 투자보다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이 투자를 늘렸다면서 K방역이 효과를 거두면서 코로나19로 지연된 기존 프로젝트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첨단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투자가 늘었고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도 전체 회복세를 이끌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투자액이 신고액 기준 1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72% 넘게 급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2일 코로나19에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흘 만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백악관 의료진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 대한 감염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기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월 3일이 미국의 대선이니까 3주 정도 남았는데 그 음성 판정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겨냈다. 심지어는 몸 상태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면역이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의 어떤 음성 판정을 발표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본인은 괜찮다, 컨디션이 좋다 이런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of all, I'm feeling great. I don't know about you. How's everyone feeling? Good? I want you to know our nation's going to defeat this terrible China virus, as we call it. And we're producing powerful therapies and drugs, and we're healing the sick, and we're going to recover.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 조기 퇴원해서 공식 업무를 본 데 이어서요.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세 현장에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보여서 우려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 판정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검사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음성 판정이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 방식, 그러니까 PCR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가 아니라 신속 검사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숀 콜리 주치의는 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의 음성 상태 판정에는 이 검사법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검사에 쓰인 검사 키트는 미국의 한 의료기기 업체가 개발한 겁니다. 약 한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신속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콜리 주치의는 이 방법을 통해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연속해서 음성이 나온 건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환자 격리 해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라면서 백악관 주치의의 설명에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확진부터 음성 판정을 받기까지 정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위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 도중 한때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호흡기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주치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What he meant was that 24 hours ago, when he and I were checking on the president, that there was that momentary episode of the high fever and that temporary drop in the saturation, which prompted us to act expediently to move him up here. Fortunately, that was really a very transient, limited episode. A couple hours later, he was back up, mild again. I'm not going to speculate what that limited episode was about so early in the course, but he's doing well. 네, 이런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한 약에 대한 관심도 쏟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쓰인 약은 총 3가지입니다.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그리고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타손, 또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 이렇게 3가지가 쓰였는데요. 우선은 특히 이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2가지를 섞은 것입니다. 이 2가지 항체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칵테일 요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약은 현재 3차 임상시험 중인 약물이라서 아직 일반 환자들에게는 쓸 수가 없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물을 동정적 사용, 즉 마땅히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에게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승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투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투여된 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렘데시비르의 경우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대통령의 상태가 위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 덱사메타손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른 시일에 퇴원을 한 것을 두고 이 약의 스테로이드 성분의 영향으로 겉으로는 좀 괜찮아졌다라고 느낀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3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통령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치료제를 투약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가 VIP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VIP 증후군은 직위가 높거나 유명한 환자를 치료해야 할 때 좀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무리한 시도를 해서 오류를 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무려 3가지 치료제 사용으로 과잉 투약에 대한 지적이 일면서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예. 네. 앞서 브라질 대통령과 영국 총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정말 코로나19는 방역을 소홀히 하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 판정이 대선의 향방을 어떻게 가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지 열흘 만에 대선 유세를 공식 재개했습니다. 백악관 진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현장 유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알려진 지 열흘 만입니다. 플로리다주 샌포드 공항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마스크를 던져주며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It's great to be back in my home state, Florida, to make my official return to the campaign trail. I am so energized by your prayers and humbled by your support. We've had such incredible support. 유세에 앞서 백악관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는데 언제부터 음성이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한지에 대한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재개를 서두른 것은 선거를 3주 앞두고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오하이오주를 찾아 승세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First president of modern history to leave office with fewer jobs than he had when he came to office. Donald Trump's only plan is more tax cuts for the wealthy. 이번 미국 대선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함께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의 승패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이번 주 내내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현장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현지 시각 12일 기준 31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그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몬태나와 뉴멕시코,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주 등 5곳은 신규 환자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환자가 감소한 곳은 메인, 텍사스, 워싱턴주 3곳뿐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리에나 웬 공중보건 교수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는 극도로 걱정스러운 추세인 만큼 나라 전역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에이미 코니 베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며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도 동참하는 등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위헌적인 것은 없다며 청문회 강행의 정당성도 부각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ntentious week. Let's remember, the world is watching.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베럿 지명자가 인준되면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Most importantly, health care coverage for millions of Americans is at stake with this nomination.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참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2018년 9월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을 몰아세우며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만큼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베럿 지명자가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싶다고 한 사람이라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정책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역할에 선을 그었습니다. But courts are not designed to solve every problem or right every wrong in our public life. The policy decisions and value judgments of government must be made by the political branches,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째와 사흘째는 질의가 이어지는데 여성의 낙태권, 총기 소지, 동성 결혼 등 베럿 지명자의 보수적 관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 결과가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베럿 지명자가 관여할지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존슨앤존슨이 현지 시간 12일 자회사 얀센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백신 접종자 1명에게서 미상의 질병이 발병했다며 우리 회사의 내부 임상 안전 전문가는 물론 독립적인 감시 조직이 이 질환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달부터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임상 3상단계 시험 중입니다. AFP 통신은 임상시험 중단 결정으로 환자 6만 명이 자원할 수 있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개발하는 이 백신은 8월 미국 정부에 이어 이달 8일 유럽연합과 공급 계약을 맺을 정도로 시판이 유력한 후보 약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3단계 대응 시스템을 발표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전국 봉쇄만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치해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개념은 비윤리적이라며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하원에 출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The number of cases has quadrupled in the last 3 weeks. There are now more people in hospital with COVID than when we went into lockdown on March the 23rd. 그러면서 정부의 3단계 대응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코로나19 감염률에 따라 대응 수위를 보통과 높음, 그리고 매우 높음 등 3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매우 높음 단계에서는 술집 영업이 금지되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타인과의 만남이 금지됩니다. 존슨 총리는 지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리버풀시를 매우 높음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음 단계에선 실내 안에 타인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보통 단계로 분류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6명 이상 모임 금지, 저녁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유지됩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하며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would be the right course. We would not only be depriving our children of their education, we would do such damage to our economy as to erode our long-term ability to fund the NHS and other crucial public services. 영국 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대응 시스템 승인 여부를 놓고 표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 집단 면역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집단 면역 논의는 비윤리적이라며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브러예수스 사무총장은 집단 면역은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개념이라면서 공중보건 역사상 집단 면역이 전염병 발병에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12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지역별 봉쇄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 앵포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봄과 같은 전면적인 봉쇄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면서도 프랑스에 밀어닥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거센 물결 앞에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별 봉쇄는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무엇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예상보다 건강 지표가 더 악화하고 중환자실 병상이 더 많이 채워진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 매일 10,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다수는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3%, 더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로 나타나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8%가 내년으로 연기된 일정에 따라 올림픽을 여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예정대로 내년 여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7월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던 것보다는 부정적 입장이 줄었지만 여전히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캠페인 등으로 국내 이동이 늘고 입국 규제 완화로 외국인 입국도 늘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의 선행 조건을 요구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는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교토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쯤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금화에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토통신은 전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내건 것은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어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의장국에서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열리는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교토통신은 일본도 과거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협상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를 비판한 적이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유엔은 지난 20년 동안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국은 현지 시각 12일 보고서에서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주요 자연재해가 7,348건 발생해 123만 명이 숨지고 42억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80년부터 1999년 사이에 발생한 자연재해 4,212건에 비해 거의 2배 늘어난 겁니다.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9,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남미와 아프리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정거장 건설에 사실상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는 2024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 궤도의 소형 우주정거장인 게이트웨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참여할 나라를 찾고 있으며 현재 일본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크미트리 로고진 사장은 현지 시간 12일 게이트웨이는 너무 미국 중심이라면서 러시아가 대규모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진 상황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의 주도로 건설된 국제우주정거장 ISS야말로 진정한 국제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와 물, 토양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자연 훼손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세계자연기금 WWF에서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을 살펴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마다 지구생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요.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 변화 추이를 추적하는 지구생명지수, 이게 이제 우리는 LPI라고 부르는데 네. 이것과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120명이 기고한 내용을 통해서 현재 자연의 현실대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관찰된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리수가 평균 6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실제 생물종의 개체군 규모의 변화는 전반적인 생태계 건강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도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지표는 최근 몇십 년간 뚜렷이 생물 다양성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계자연기금 미국 회장 카타 루버츠는 이 보고서는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면서 제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예. 지구는 바로 우리의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인류의 발길이 한때 야생이었던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야생동물을 절멸시키고 있다면서 이것을 성토하면서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해서 자연과의 관계를 복원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1970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전 세계 척추동물의 그 개체군의 3분의 2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생물의 이런 다양성 감소가 일어난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중 가장 큰 원인이 인간들이 그 동물들에 대한 어떤 서식지 파획이라든가 또 남획, 무분별한 토지 및 자연자원 사용이라든가 야생동물 불법 거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요. 예.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간의 식량 생산 방식으로 인한 농경지 개발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 자, 이러한 사례는 유럽이라든가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생물 다양성 파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의 대부분은 농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삼림벌채의 80%, 또 담수 사용의 70%가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토지와 물은 육상생물 다양성의 70%, 담수생물 다양성의 50%를 파괴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수많은 생물은 인간이 뒤바뀐 환경에서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자연이 파괴되면서 전반적인 이 자연 개체군들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 지구 생명지수를 통해 파악한 멸종 위기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제 그 아프리카의 동부 저지대 고릴라, 또 회색 앵무새 등이 이제 가장 심각한데요. 네. 콩고의 카우치비에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부 저지대 고릴라는 대부분 밀렵으로 인해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개체군 규모가 87% 감소한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또 가나 남서부 지역에 서식하는 회색 앵무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개체군 규모가 약 99%, 거의 절멸된 것이죠. 네. 또 대부분 야생동물 거래를 위한 사냥 위협과 서식지 파괴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또한 담수 서식지의 야생동물 또한 평균 84%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세계자연기금은 담수동물의 경우 몸집이 클수록 인간의 위협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보고서에서는 담수 생태계에서 거대 동물이라는 건 뭐냐면 30kg 이상 성장하는 종,
그러니까 철갑상어라든가 메콩강의 대형 메기라든가 강돌고래라든가 수달, 비버, 하마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개체가 그냥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도 많다는 건데, 자, 이런 척추 동물들의 그 밑바탕에는 곤충이나 식물 같은 좀 다른 생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그 작은 생물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한번 그 곤충의 사례를 갖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곤충학자인 에드워드 웨슨 교수는 곤충을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것들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크기는 참 작은데 정말 매우 중요한 생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곤충 개체 수 또 분포가 최근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훼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동물 외에 식물의 멸종 위험은 포유류의 멸종 위험과 유사할 정도이고요. 조류의 멸종 위험보다는 좀 크다고 세계 자연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식물의 멸종 사례는 포유류, 조류 및 양서의 사례를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현재 수천 종의 식물종 표본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전체의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2% 정도가 멸종 위기 상태로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다 알려지지 않은 동식물 멸종 위기 정도 참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생물 다양성 감소가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세계 자연기금 사무총장이죠. 마르코 람베르티니 사무총장은 야생동물 개체군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자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어류부터 꿀벌에 이르기까지 야생동물의 감소는 결국 인류의 식량 안보와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동물 서식지의 감소로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인수공통 감염병의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그 인류의 노력이 있다면 이런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막고 또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런 어떤 생물이라든가 동물 보존학회들 이런 데서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효한 1993년 이래로 인류의 보건 노력과 법적 보호를 통해서 멸종을 면하고 있는 조류와 포유류가 최대 48개 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연구를 주도한 국제 조류 보호단체 버드라이 인터내셔널과 영국 뉴캐슬대 연구팀은 세계 자연보존연맹 적색 목록에 오른 멸종위기 포유류 또 조류 81개 종의 개체 수와 추세, 위험 요인, 보존 노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분석 결과 조류 21개에서 32개 종, 포유류 7개에서 16개 종이 법적인 보호와 기존 자생지 복원, 또 동물원을 통한 개체수 보존 등으로 일단 멸종위기는 면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예로 1960년대 멸종되었던 몽골의 야생말 프로제발스키는 1990년대 자생지 복원 노력으로 현재 개체수가 760마리까지 늘어났고요. 1975년 13마리밖에 남지 않았던 푸에르토리코의 아마존 앵무새도 한 국립공원에 둥지를 들어 복원되고 있습니다. 연구팀 이러한 인류의 노력이 없었다면 조류와 포유류가 멸종할 확률이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높았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인류의 노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도 다시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기후 변화에서 올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창궐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젠 인류가 지구 생태 용량의 한계를 넘지 않는 안전한 범위 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우리가 이걸 갖다 지키지 않게 된다면 인류는 더 심각한 자연재난과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과 환경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1인당 자연자본은 1990년대 초 이래로 40% 이상 감소했어요. 근데 생산자본과 인적자본은 각각 100%, 13%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자연자원이 엄청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심각한 상태를 해석할 줄 아는 정치라든가 경제, 금융 분야의 의사결정자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경제 성장이라든가 발전에 관한 표준 모형들로 가설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과 경제를 자연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좀 모두가 깨닫고 세계 각국의 시민과 정부 및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변화에 조속히 동참해야 한다고 세계자연기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류와 자연은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도 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사이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 5천여 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진먼지 진드기에 의해 유발된 비염 환자의 비율은 1990년대 63%에서 2010년대 7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카펫이나 소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벌레를 잡는 식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오염물질이 붙지 못하는 유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표면의 기름 성분 때문에 벌레가 한번 들어가면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벌레잡이 통풀의 원리를 이용해 나노 유리 표면을 파라핀으로 코팅한 자기세정 유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리는 표면에 먼지나 얼음이 생기지 않는 데다 표면이 훼손되더라도 햇볕을 쬐면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태양전지에 활용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 코로나 사이언스를 발간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자와 의사, 사회과학자 등 12명이 작가로 참여해 만든 코로나 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조와 치료 전략,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아래 마그마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산간 땅속 깊은 곳의 마그마 존재 여부와 더불어 마그마 이동에 따른 지진파 구조를 분석해 2년 내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다만 이번 연구가 한라산의 폭발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대와 고려대, 부경대 연구팀은 제주도 중심 하부 55km 부근 지점에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보고했습니다. 거대 블랙홀이 태양만한 별을 삼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2억 1,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태양 질량의 100만 배인 블랙홀 속으로 별이 가늘고 길게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6개월에 걸쳐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관측을 통해 별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밝은 빛을 내지만 블랙홀이 내뿜는 파편 때문에 주변이 어둡게 보인다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재밌다. 재밌어? 근데 무서워. 무서워. 팔 긴장해가지고. 야, 미래 와이프에게 여보, 나 그네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타. 오, 잘 탄다. 재밌는데? 가자, 우리는. 이제 가서? 예, 방충망하고 이 문이나 나는 좀 갈아주면 좋겠어. 스파이더맨님이 딱 있어. 오, 잠깐만.
방충망업체 사장님이 이번에도 출연하셨네요. 감사하게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 YTN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체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